스크린쇼트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연을 해주실 김성준 렌짓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2P 금융 렌딧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P2P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들어보신 것 같네요. 저희 회사가 시작된 계기를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제가 원래 과거에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미국에서 창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미국에서 창업을 했었고 2014년에 14년 말에 2년 4개월 정도 전이죠. 그때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왜 들어왔었냐면은 미국에서 창업을 했을 때 회사가 잘 안 됐어요. 회사가 잘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좀 더 사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뭐 대학원까지 하고 하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서 뭐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자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해야 1에서 3등급 정도 들어가야 대출을 신용대출로 한 5% 정도 금리 이하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딱 그래프를 경험을 했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1에서 3등급이면 대출을 5% 이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신용대출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바로 이제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으로 이제 가는데 금리가 20%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못 받으면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지금 최고 이자 상환 한도인 27.9%를 내고 그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계단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있고 한국에서 카드를 하나도 안 쓰고 하니까는 한국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는데 4에서 6등급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에서 40%가 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40% 이상이 1,800만 명의 성인이 4에서 6등급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세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소득도 뭐 4천만 원 이상 되는 근로소득자들이고요. 저희의 예를 들면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평균 12등급으로 4등급 정도가 되는데 저희 평균 그 고객분들의 대출 고객분들의 소득은 4,500만 원이고 DTI 수준도 30% 초반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에서 6등급인 사람들이 사실 고금리를 내야만 하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우리가 이런 계단식의 금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당시에 제가 2년 4개월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죠. 일단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으니까 저축은행에 갔더니 6등급이라서 1,5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를 22%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그냥 딱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금리 시장을 보면 저금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에서 3등급 딱 정해져 있고 대략 뭐 인구수로 따지면 한 30-40% 정도 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고금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연히도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랜딩클럽이라는 회사가 2014년 12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조 원이 조금 넘는 굉장히 큰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는 온라인으로만 대출을 운영을 해요.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출하면 보통 은행 가서 상담 받고 뭐 한 3-40분 시간 써서 사인 여러 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모든 게 온라인에서 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축은행 가서 22% 받고 너무 충격 받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제가 한국에서 제 핸드폰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제가 3천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7.8%가 나왔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4-5%에서 20%대로 올라간 그 중간점에 어디에 있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중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급하게 돌아왔어요. 2015년 1월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대학원에 미국에 있던 같이 동료 중에서 동기 중에서 한 명이 그 삼성화재에서 보험 계리를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왜 도대체 이게 없는지, 우리나라 그 대출 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막 공부를 하다가 랜딧을 2015년 3월에 거의 딱 2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P2P 금융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딩클럽의 예처럼 어떤 지점이 없어요. 다 그냥 저희 사무실은 을지로 있고 페럼타워 18층에 있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건물 안에 30명 정도 직원이 있고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대출자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와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신청 과정도 굉장히 간단해서 1분 이내로 신청을 본인 인증만 하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금리를 이제 보여드리죠. 10%, 9%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통과가 되시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료가 안 나가고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당에 지점을 낸다라고 하면 거기에 최소한 3-4명의 직원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도 많이 안 들죠. 그래서 금리를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에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서 대출을 무슨 돈으로 우리가 은행이 아닌데 무슨 돈으로 해주냐 생각을 해보면 P2P 금융, P2P라는 게 이제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어떤 개개인과 개개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개 문화가 있잖아요. 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걸 어떤 공통의 목적으로 쓰는 건데 그 방법이 여러 명의 대출자, 다 금리가 다르겠죠. 여러 명의 대출자에게 제가 투자자가 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럼 뭐 10만 원씩 나눠서 전혀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저희 그 온라인 회사로서 IT 회사로서 그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놓고 대출자가 이 A라는 사람이 랜딧에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 자체적인 심사평가 모델이 있어서 이 사람의 금리가 몇 %가 돼야 된다는 걸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과 투자자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100만 원 투자할 때 여러 군데 그냥 여러 명의 여기 계신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대출 고객분들한테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달 이자를 갚으시면 제가 그게 수익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대출자랑 투자자 양쪽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결국 대출자랑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개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사람의 어떤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계단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안 좋을수록 이제 위험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야 되겠죠. 갑자기 계단으로 될 리는 없어요. 뭐 소득이 8천만 원인 사람과 6천만 원인 사람과 4천만 원인 사람의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곡선으로 연결돼야죠. 근데 이거를 곡선으로 연결하려면 흔히 사람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이 특정 어떤 대출자가 과거 1년 동안 어떤 금융 생활을 했는지,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고, 카드를 얼마나 썼고, 현금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체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약 200가지 정도의 정보를 나이스라는 그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그 사람에 대한 200가지 정보를 받아서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심사를 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B가 둘 다 지금 신용등급이 4등급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좋다가 4등급으로 떨어지고 B라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6등급이다가 4등급으로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A와 B 중에 누가 더 지금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부채를 좀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경향성이 좋아진 사람이 더 좋을 가능성이 더 높죠. 정확히 4등급이라고 해서 4등급이 우리나라에 몇백만 명이 있는데 동일한 4등급이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를 보고 분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이 차등돼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각 개개인에 대한 그 적정 금리가 몇 %인지를 산출을 해내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 이후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용대출 시장이 1년 그 잔액 기준으로 하면 25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은행이 절반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금융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대출 지급을 약 350억 원 정도를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대환대출 고객이에요. 대환대출 고객이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어떤 타 금융사에서 한 20%대 금리를 받으시다가 저희한테 한 거의 9% 정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금리 20%짜리 갖고 있던 거를 근데 제가 한 5등급이에요. 신용등급 5등급이어서 꽤 괜찮은 등급을 갖고 있다고 판정이 되면 9% 낮은 금리인 11%, 10% 정도의 중금리로 저희 걸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 이자를 아낀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10억 원이 넘었어요. 저희가 이제 대출 고객이 지금 한 2,100명 정도가 조금 넘는데 이 고객들이 과거 이금융권 고금리를 굳이 안 내도 되는 고금리를 내시던 걸 갈아타는 고객이 아낀 금액만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10억이 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금융권 고금리 받았으니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카드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 회사들의 이게 25%는 카드론하고 현금 서비스에서 나와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결제할 때 그 수수료가 한 카드사들의 수익의 50%고 25%가량은 고금리 사업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쓰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죠. 빨리 한 300만 원 필요한데 그냥 거기서 긁으면 현금 서비스 하면 되니까는 굳이 은행도 안 가도 되고 그래서 1에서 6등급 사이에 7, 8, 9등급 저등급자 말고 1에서 6등급 적정 수준의 그 소득이 있는 대출 고객들도 그냥 카드론을 되게 많이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20조 이상의 카드론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 전체 고객의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존에 20% 금리 때 내던 사람들은 위험한 고객들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금융권에서 우리가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게 불편해서 카드론 많이 받던 분들도 저희 고객으로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출자에서 그만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저희 서비스를 쓰는지 금리가 낮으니까 그리고 은행에 굳이 안 가고 온라인에서 다 되니까 편해서 쓰시죠. 그럼 반대로 이제 투자 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희 웹사이트예요. 렌딧 LEND itco.kr 들어오시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3가지 옵션을 추천을 해드려요. 가장 균형이 잡힌 것과 안전한 것과 가장 약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잡히냐면은 제가 1000만 원 투자할 때 채권 수가 지금 131개가 있죠. 131명의 다양한 채권자들한테 제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P2P로 아까 피어 투 피어로 여러 명의 대출자에게 131명의 대출자에게 투자를 하시는데 1에서 3등급이 더 많을수록 안정적이겠죠. 안정적이고 손실률이 아마 낮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잘 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금리도 낮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이런 안정추구형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이 조금 낮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저는 수익률을 더 높게 보겠다.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저희가 추천 알고리즘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추구형하고 수익추구형이 뭐 3%, 3.5%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씩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제가 받게 되는 수익률과 손실률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오시면 1000만 원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그 대상에 어떤 채권자들에게 투자하실 수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쭉 보여드려요. 그냥 단순히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클릭하시면 이름하고 이런 건 다 제거돼 있죠. 개인 식별 정보니까 그건 제외하고 이 사람이 과거 1년 동안 카드론이 얼마 됐었는지 카드 제 한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카드를 300만 원씩 쭉 썼다. 카드론이 얼마 있다. 그리고 제가 담보로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혹은 전세대출이 있다. 이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 되고 이 사람은 그래서 렌딧 등급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해서 낮을수록 이제 금리가 낮죠. 이 사람은 조금 더 고신용 등급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6% 정도고 예를 들어서 렌딧 10등급인 사람은 한 11% 정도 금리가 되죠.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각각이 다 달라서 제가 131개의 채권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매달 원리금을 갚을 때 제가 그걸 받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대출은 35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투자 쪽은 300억 원 정도 모집이 됐는데 전체 투자자 수는 지금 약 8,00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누적 분산 투자 건수는 저희가 140만 건을 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 개개인 8,000명의 분들이 여러 명의 대출자에게 나눠서 투자하시잖아요. 분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이 140만 건은 우리나라의 P2P 회사가 지금 저희 말고도 한 50개 넘게가 있는데, 이 모든 회사의 분산 투자 건수보다 저희 자체적인 분산 투자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개인 신용대출 쪽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이 개개인의 8,000명 투자자의 평균 투자 금액은 370만 원인데,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억대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각 투자자마다 대략적으로 한 172명의 채무자들에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이 수익률은 저희가 그러니까 100명에게 빌려줬을 때 은행에서도 안 갚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대기업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도율을 제어하고, 저희가 지금 연부도율 대략적으로 1점 중후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 고객들의 평균 수익률은 지금 8.2%고요.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면 6점 초반대에서 중반대, 사람마다 좀 세금이 다르지만 6% 이상의 수익률을 세후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잘 아시겠지만 원리금 균등으로 빌릴 수도 있고, 제가 24개월을 빌리는데 매달 꼬박꼬박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맨 위에 그 다음에 만기일 시때 다 갚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인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개인 신용대출 쪽에서는 원리금 균등 상환만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 제가 1,000만 원을 빌리면 5개월을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자만 갚다가 5개월 마지막 때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위험하겠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원금이 줄지 않고 원금 막판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자만 잘 갚다가 막판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못 갚으면 부도 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래서 원금이 매달 이게 어떻게 감소하는지가 결국 손실 위험이 어떻게 감소하냐인데, 원리금 균등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계속 지속될수록 위험도가 낮아지고요. 만기일시 같은 경우는 손실 위험이 만기까지 그냥 유지되죠. 근데 아까 그 연사님께서 요새 P2P 쪽으로도 부동산이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런 쪽은 다 만기일시예요. 그래서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실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만약에 시공사가 돈을 못 갚는다, 경기 지표들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졌다, 경매로 넘어갔다 하면 그만큼 그 원금 회수를 아예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희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그 신용대출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으로 하다 보니까 매달 입금을 3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대출자들은 상환일이 매달 5일이고 15일이고 25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해 놓으면 사람마다 대출자마다 이 상환일이 달라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제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매달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은 가장 다른 금융 상품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거는 숨겨진 비용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숨기지 않고 다 꺼내서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이 사람들의 제가 이제 투자자로서 130명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11.5%일 수 있죠. 근데 금리가 평균금리로.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갚는 비율을 고려하고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고려하고 하면은 실질적인 연한산 수익률은 8점대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도대체 그 수수료들이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거에 투자를 하시면은 매달 어떻게 고객들이 상환을 하고 있고, 제가 고객으로서 내고 있는 세금이 정확히 몇 %인지 바로바로 다 체크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이건 그냥 그 금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기반해서 1,000만 원을 18개월 예치했을 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 렌딧에 투자하실 때를 보면 예상 세후 수익률을 봤을 때 은행이 거의 6배죠.
그리고 저축은행 대비 거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투자 고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까 8,000명의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분 중에 2분은 지금 남성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많아요. 30대가 많다는 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IT로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하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한 젊은 사람들, 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30대인데 이제 점차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요 미디어들에서도 다뤄주시면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40대, 50대 이상 분들도 각각 20%씩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전체 지역별로 따지면은 전체 투자 중에 50% 정도는 서울에 계시고 가장 많은 그러니까 서울 거주 중에 투자자의 40%는 강남 상구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 랜딧의 이제 P2P 대출, 저희 랜딧을 비롯한 이제 P2P 대출에 투자하신다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시는 거와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저희는 채권 투자예요. 집은 어떤 물건을 그냥 그 에셋 자체를 사는 자산 자체를 사는 거고 저희는 채권 투자인데 보통 채권 투자의 영역은 기존에는 대형 금융사들에게만 허용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앤캐시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죠. 근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자금 제공처는 여러 캐피털사와 은행과 이런 곳들이에요. 한 1,000억씩 회사채를 발행해주고 여기서 5% 회사채 발행한 다음에 자기는 이 수익을 갖게 되는 거고 러시앤캐시는 이걸로 또 대출을 해주죠. 근데 저희는 그 기존의 대형 금융사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개개인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대출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그 불합리하게 고금리 이렇게 금리의 계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체 거의 60%의 인구, 특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체 성인 인구의 40%인데 이 사람들에게 10%대의 적정 금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 반대 사이드에서 보시면 그만큼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을 그리고 구도율을 감안하더라도 7, 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금리 수익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데 연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그 채무자들 연체는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출자가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200가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심사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금리가 이 사람은 7%다, 12%다 나오게 되는데 이 대출 지급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채권 관리팀이 있어서 매 상환일 때마다 이제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은 그냥 25일 상환일에 딱딱 맞춰서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항상 하루 이틀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주일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고객분을 다 다르게 그룹별로 관리를 해서 저희 채권 관리팀이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권 관리 연체나 부도에 대한 관리는 일반 대형 1금융권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30일 동안 저희가 채권 관리팀에서 연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상으로 연체가 일어난다, 악성으로 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행 계열사 중에 이제 신용정보회사들이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채권 관리 추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에서 본 이상한 추심 행위가 아니라 요새 뭐 사실 법적으로 그런 채권 추심법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연체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신용정보사와 같이 협업해서 관리하는 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상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 35가지 이상의 단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상 채권부터 요주의부터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35가지 정도의 각각 다른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비스 이용료가 0%라면 회사가 수익을 어디서 얼마큼 하나요? 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사실 저희 대출 쪽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대출 쪽에서는 약 뭐 2에서 3% 대출자마다 다르지만 뭐 2에서 3.5% 정도까지 받고 있고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각각의 일부씩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저변을 넓혀가는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수수료를 안 받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채권에 투자하시는 거는 금융이익으로 보지 않고 세무법상으로는 지금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고객분께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이걸 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 투자해서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이 27.5%를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신규 산업이다 보니까 세법상 이런 거에 대한 조율까지 뭐 금융 당국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율이 좀 높죠. 근데 단순히 27.5%를 다 내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27.5%의 세율이지만 원단위 절삭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저희가 100원을 빌려드리는데 12개월 동안 나눠서 이 사람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달 상환할 때 원단위가 절삭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질 고객들의 그 실제 내고 계신 그 세율 같은 경우는 15% 내외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잘게 나눠서 투자하실수록 사실상 세율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7.5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투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고객분이 그 원래 이제 금융업을 하는 뭐 법인을 운영하시지 않는 이상 저희는 금융회사인데 고객분이 금융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내실 때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낸 거니까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디클럽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됐듯이 랜디시라는 회사도 정말 유망한 회사로 그 회사의 주로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그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직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영국에서처럼 상장회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상장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공개회사까지는 되려면 저희가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거 많이 개선하고 아직은 스케일을 많이 내야 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좀 이런 상황입니다. 빨리 회사를 키우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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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입니다. 네. 네. 아니요, 숫자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대출자금리가 11%고 수수료가 3%라고 해서 14%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투자 쪽이 8%라고 하면 11%랑 8% 사이는 저희가 예상하는 부도율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출자들이 안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손실이 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갖게 되는 건 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300bp가 맞고요. 이 대출자들이 11%로 빌려갔는데 안 갚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 그만큼 원금을 이자 수익에서 손실로 가정하기 때문에 3%가 이제 손실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요, 그 P2P의 기본 개념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자금으로 대출을 해줬을 때 이게 부도가 났을 때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쌓는 거, 회계적으로 쌓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의 금리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100명에게 빌려줬는데 2명이 연체가 나고 부도가 나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깎이는 거는 투자자가 온전히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나머지 98명에 벌어들이는 이자에서 2명에게서 못 받은 원금을 제외하면 결국은 수익률이 이제 최종 수익률이 나게 될 텐데 저희가 지금 연체율이 1.8%라고 가정을 하고 그 대출자 금리가 10%라고 하면 8.2%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투자자로서 투자했는데 이자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원금이 까여지는 걸 제외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8.2라고 보시면 돼요. 정정학이랑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지표로 계속 갈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사회 경제 변동성이 생기면 그런 부동률 같은 거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P2P 회사들 중에서 회사마다 어떤 대출을 다루냐가 다 달라요. 저희처럼 개인 신용대출, 근로소득자에 대한 개인 신용대출을 다루는 회사가 있고 부동산 PF를 다루는 곳이 있고 소상공인을 다루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개인 신용대출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변화상에 가장 무딘 게 개인 신용대출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10년,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표를 보면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있었고 하죠. 근데 신용대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카드론의 연체율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부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돼요. 3%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뭐 GDP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든 지표들은 굉장히 출렁출렁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개인 신용대출의 부도율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거는 국가의 실업률이에요. 왜냐하면 개개인분들 모든 대출자의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 제조업체 다른 업체들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가 직접적으로 그 개인 신용대출의 부도율과 연관이 높고요. 그래서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카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저희가 부동산 PF 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했을 때 이 변동폭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지역마다 그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부동산이 떨어진다, 어떤 특정 지역이 뭐 강남권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강북이 떨어지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연관 지표, 연관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인터넷 은행하고 차별화된 장점이 뭐죠? 인터넷 은행도 기본적으로 저희 하고 있는 업과 비슷한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따로 지점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한다인데 그런 방향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의 차이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은 은행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좌 개설부터 해서 외환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은행의 기본적인 BIS 비율 같은 걸 맞춰야 하는 여러 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해외 여러 군데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 인터넷 은행이 아주 잘 안착을 한 곳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비즈니스상 바라보는 방향은 온라인으로 모두 다 한다는 비슷하고요. 근데 저희는 대출과 투자만 하고 있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 은행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직접 충돌을 하게 될지 아니면 본인들은 본인의 업을 하고 저희랑 대출 쪽은 협업하는 구조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P2P 회사랑 인터넷 은행이 같이 제휴를 해서 대출 쪽은 P2P가 하고 인터넷 은행은 다른 영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재 대출자하고요. 그 투자자 비율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나요? 대출자와 투자자 비율은 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맞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투자자 쪽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적인 건데 아시다시피 워낙 시중에서 금리가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소액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채권당 저희 투자 금액이
5,000원부터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는 시험 삼아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좀 있다 보니 투자 쪽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근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